예, 전북 문학의 흔적 찾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도루명 주소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콩쥐팥쥐 이야기까지 잠시 했습니다. 아마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 그런 내용들은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더욱더 깊이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뭐 제가 쓴 글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학자분들이 쓰신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것들은 문학 작품 속에서 전라북도 곳곳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처음 예로 든 건 춘향가였었고요. 두 번째 예로 든 건 콩쥐팥쥐의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건 우리가 장소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를 읽고 이 소설을 읽고 그곳을 찾게 되었다. 대표적인 곳이 완주의 화암사 그리고 김제의 귀신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도현 시인이 화암사를 소재로 두 편의 시와 한 편의 수필을 썼습니다. 1997년도에 그리운 여우라고 하는 시집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화암사 내 사랑이라는 시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실제 화암사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절이었습니다만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안도현 시인의 시를 읽고 화암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양귀자 소설가가 쓴 숨은 꽃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입니다. 그 소설을 읽고 많은 사람들은 김제 귀신사를 찾습니다. 귀신사는 김제 금산사 가기 바로 전에 있는 사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숨은 꽃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산속에 있는 조금은 외롭게 느껴지는 그런 절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역시 귀신사에도 고려시대 때부터 세워져 있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많이 알려지진 않았었죠. 그런데 숨은 꽃이라고 하는 소설이 이상문학상을 수상하고 그 뒤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은 소설 제목이 마치 귀신사인 것처럼 주인공이 익산역에 내려서 김제의 귀신사까지 찾아가는데 그래서 그 귀신사라고 하는 절이 더욱더 상징화되어 버린 뭐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그 안도현의 화암사, 또 양기자의 귀신사 뭐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소리내 읽어보시고 특히 완주에 있는 화암사를 찾아가실 때에는 그 전에 안도현 시인의 화암사를 소재로 한 시 두 편과 또 화암사를 소재로 한 수필 한 편을 출력해서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절에 가는 길에 또 절에 가면 이 관련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암사 내 사랑의 마지막 구절, 아예 구름 속에 주춧돌을 놓은 잘 늙은 절 한 채, 이 식기를 가슴속에 탁 안고 굳이 절을 가지 않더라도 이 절을 상상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이 절의 기품이 더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또 한편의 소설은 이트 소설 남부군입니다. 1988년도에 이 소설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었죠. 빨치산인데 지금까지 그때까지 생각했던 빨치산에 대한 많은 사고가 바뀌는 그런 계기를 준 소설이 바로 이태우 소설 남부군입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소설, 다큐 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도당으로부터 통신시설을 오목대 방공호 자리로 옮기라는 지시가 왔다. 전주시 남쪽 오목대 언덕에 일제 때 방공호로 파놓은 길이 20m가량의 터널이 있었다. 그 무렵에는 연합군의 공습이 한결 치열했으니까 도기관의 유일한 전파통신 수단인 통신사의 기재를 보호하기 위해서거니 생각하면서 쭉 있고요. 다시 아래쪽 보면 풍남동 사옥대만 때도 인민군 일개소대가 사옥을 경비했을 만큼 도당은 통신사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예,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저도 90년대 초반에 남부군을 읽었는데요. 그때는 남부군에 등장하는 전주 관련된 이야기는 기억도 안 나고 나온다라고 하는 걸 그때도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여 년 정도가 지난 뒤에 다시 읽을 때 보니까 오히려 전주부터 오목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있구나. 또 풍남동 사옥, 여기는 어디일까? 뭐 이런 걸 궁금하게 되고요. 또 페이지를 몇 번 좀 넘기다 보면 전주 장터 시장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주는 어떠한 음식이 유명해서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무엇을 많이 사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한데, 그래서 전주의 풍물들이 1950년대 전주의 풍경이 꽤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는 소설이 바로 이태의 남부군입니다. 그러니까 팔주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곁들여져 있다는 얘기죠. 아마 다른 소설들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다르게 되는 뭐 그런 경험을 했던 소설이 바로 이태우 소설 남부군입니다. 단순히 회문산, 지리산 이런 빨치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태라고 하는 분이 한국전쟁 당시에 실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전적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 인민군들이 있었고, 또 한옥마을에 있는 어느 집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묘사를 한 것들로 보면 어느 집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태의 소설 남부군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화재로 망해사가 불에 탔죠.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김정경 시인의 시 녹으면서 사라지는 망해사라고 하는 시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실제 전라북도에 있는 많은 절들, 또 선운사, 아까 그 전에 있었던 두 곳도 뭐 안도현 시인이나 양규자 소설가를 이야기했을 때도 두 개의 절이었죠. 대부분의 절들이 문학인들의 눈에 들어서 시나 소설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의 풍경과 또 그곳의 감성과 또 그곳의 주춧돌에 새겨진 사연들을 시나 소설을 통해서 조금씩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고 한승환 변호사가 1981년도에 동아일보에 발표한 수필입니다. 나의 유년 시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1980년대 초반에는 뭐 한승환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문학인들도 수필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 최명희 소설가 또는 양기자 소설가 또 강석경 소설가를 비롯해서 1980년대에 활동을 했었던 많은 소설가들의 산문을 수필을 우리는 옛 신문 검색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1980년대에 어떤 수필을 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네이버 옛 신문 검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근사한 수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한승원 변호사의 수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도 약간의 엄살을 부렸습니다만 앉아서 하는 강의에 익숙하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하는 강의에 익숙하지 않아서 말이 좀 헛나오기도 하고 또 혼자 막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읽어주시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중 강연을 했으면 아마 앞에 계신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셨을 텐데 지금은 제 목소리로 앞부분만 살짝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구천동 근처의 두메산골에서 나는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러기에 뒷날 검여 유희강 선생께서 내려주신 산민이란 내 아호는 그 심오한 뜻을 짚어보기 전에 우선 내 출생의 이미지와 합치된다. 예, 고 한승원 변호사의 고향은 진안입니다. 그리고 산민이라고 하는 호를 쓰셨죠. 꽤 존경할 만한 이 시대에 꽤 존경할 만한 그 어르신으로 남는 그런 분인데 몇 년 전에 아쉽게도 타계를 하셨죠. 이렇게 한승원 변호사는 굉장히 많은 글을 쓰시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유머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유의 굉장히 재미난 유머를 늘상 들려주시던 뭐 그런 분이셨고 그래서 한승원 변호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승원 변호사의 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각 도서관에서 있기도 하고요. 도서관에 없는 도서관은 여러분들이 좀 직접 신청을 해서 많은 분들이 한승원 변호사의 고견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룡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습니다. 교룡이라고 하는 소설은 2년 전에 나왔는데요. 이미 그 전에는 오디오북으로 나왔었던 것을 다시 아마 조금 더 길게 쓰셔서 또 수정을 하시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신 것 같아요. 근데 교룡의 두 주인공은 누구냐면 담락당과 사무당 부부입니다. 담락당과 사무당 부부는 누구냐? 남원 출신으로 같은 해 같은 날 같은 마을에서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두 분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문에 능했고 그래서 두 사람의 흔적은 두 분이 교류했던 편지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은 태어난 곳과 시와 연과 시가 같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재미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분은 남원에 있는 유천마을이라고 하는 남원 교룡산에서 멀지 않은 차로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인데 그곳에 유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천마을에서 태어났고 결혼해서 살다가 한 10여 년 정도 살다가 진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기리는 시비는 교룡산에도 있고 또 유천마을에도 있고 진안 마이산에 가면 마이산 탑사 아래에 부부 시비가 있기도 하고 또 이 두 분의 묘가 같이 살던 곳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넘기다 보면 남원과 관련된 또 임실과 관련된 장수와 관련된 진안과 관련된 곳곳이 전북특별자치도의 곳곳이 나오고요. 또 곳곳과 얽혀 있는 설화들도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라북도 곳곳이 명쾌하게 정말 대단한 언어로 또 대단한 풍자로 대단한 묘사로 담겨 있는 소설도 있습니다. 바로 송기숙 선생의 녹두장군을
동맹군이라고 하는 대하소설인데요. 12권짜리입니다. 1994년도에 발표를 하신 소설이죠. 자, 제가 인용하는 딱 부분은 9월 14일 두령들이 삼내로 모였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삼내는 2번 등장하죠. 동학농민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바로 전에 삼내 대집회가 있었고, 또 2차 봉기 때 전주에서 집결한 사람들이 삼내를 거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 2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녹두장군에도 삼내를 배경으로 한 장면이 2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자, 녹두장군 자체의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일부러 목차를 한번 긁어봤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는 혁명적 발언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부, 고산, 금강, 공주, 강경, 또 삼내 대집회, 전주, 쭉 넘겨보다 보면 지리산, 화개장터, 또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각각의 지역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7권, 8권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발통문이 아까 나왔으니까 실제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앉으면 축산, 서면 백산, 앉으면 대나무 죽창의 끝이 보이고 서면 흰 옷을 입은 농민군들이 보인다라고 해서 서면 백산이요 앉으면 축산이라 이런 이야기들이 동학농민혁명군들을 이야기할 때 상징적인 문장으로 쓰이죠. 자, 그 뒤에 고창 거쳐 무장으로, 또 황토제의 새벽, 또 전주 입성, 전주 사람들, 또 전주 화약, 집강소, 또 북도는 남원접이 쓸고 남도는 보성접이 쓰다. 이렇게 쭉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녹두장군은 전라북도의 곳곳이 등장하고 단순히 지역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도 전라북도의 전북의 사투리가, 또 전남의 사투리가 아주 제대로 잘 들어간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아쉬운 건 처음에 너무 많이 힘을 주셔가지고 오히려 그 뒤에 10권, 11권, 12권 이 부분들이 너무 좀 빨리 요약되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로는 10권, 11권, 12권 이 세 권이 좀 더 늘어나서 20권까지는 가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송기숙 선생님은 고인이 되셨지만 아마 후학들이 그 동학농민혁명의 장대한 역사, 그리고 약간은 어정쩡한 그 마무리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또 자세하게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녹두장군이라고 하는 소설을 12권이나 됩니다. 12권을 다 읽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한 권이라도 뽑아서 한 부분이라도 살펴보셨으면, 그래서 녹두장군이라고 하는 그 책에 어떤 단어들이, 어떤 문장들이, 또 어떤 사건들이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전주와 완주, 또 정읍, 진안 등등 전북특별자치도는 곳곳이 천주교 성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양한 소설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2019년도에 서철원 소설가의 최후 만찬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아주 세밀하게 잘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일으킨 마음이 아무리 깊은들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것까지 어찌 모른 채 버려둔단 말이냐. 가더라도 알고 가야 한다. 이것이 조정의 뜻이다. 윤지충이 대꾸하지 않았다. 권상은 입을 다물었다. 쭉 내려와서 삶의 무거움을 버리고 가벼운 죽음으로 인도하는 천주의 길을 권상현은 택했다. 삶이 더덥진 않았다. 이렇게 서철원 소설가의
미학적인 문장으로 전주와 완주군의 천주교 사를 소설에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은희경의 소설 비밀과 거짓말에는 이런 게 있기도 합니다. 여행자들이 갑갑한 지형이나 군색한 분위기 때문에 K읍을 급히 떠난다는 것은 설명될 수 없다. 쭉 내려와서 동백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산사가 있으며 반대쪽으로는 너른 평야 너머 산업과 문화의 중심인 도청 소재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었다. 동쪽은 단풍으로 유명해 사철 행락객으로 북적이는 유서 깊은 관광지고 서쪽은 바다였다. 그곳이 바로 K읍이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K읍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희경 소설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금세 아실 테고요. 아마 바다 이야기가 나와서 또 K라고 하는 단어로 먼저 떠오르는 건 군산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 K읍은 고창입니다. 동백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산사. 동백숲 하면 선운사를 얘기하죠. 너른 평야 너머, 너른 평야는 김제 만경 평야를 이야기하고요. 산업과 문화의 중심인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 여긴 전주죠. 동쪽은 단풍으로 유명해 사철 행락객으로 북적이는 유서 깊은 관광지. 유서 깊은 관광지는 정읍입니다. 서쪽은 바다. 바로 그래서 은희경 소설가는 고향이 고창입니다. 그래서 비밀과 거짓말을 비롯해서 세계 선물에도 그랬던가요? 두 개 정도 소설에 K라고 하는 고창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K읍을 고창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나의 고향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내 고장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지자체는 어디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또 내 고향에 대해서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운치 없는 고장인 것은 나도 부인하지 않겠어, 이렇게 시작되는 어느 소설의 일부분입니다. 워낙 별 볼 일 없는 만경강변 작은 포구마을로 오랜 세월 붙박혀 있다가 일제 때 와서야 일본인들 간척사업 덕분에 갑자기 시골 마을들을 벗어던진 신흥도시니께 그 알량한 역사 속에서 유서 깊은 명성고적다우가 불쑥 솟아날 택이 없지. 회관이 넓은 평야 위에 그냥 철도역 하나 바라보고 덜렁 세워진 이 삭막한 도시에서 쭉. 자, 철도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최근에 철도역이라고 한 소설을 낸 어느 분이 현재 살고 있는 곳. 자, 이 마을은 어디일까요? 자, 김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넓은 평야 이 단어 때문에요. 그런데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만경강변 작은 포구마을. 여기에서 굉장히 큰 도시인데 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곳은 소라단이 있는 곳은 익산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옛 지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군산이라고 하는 곳은 언제부터 발전한 곳이었는지. 군산 옆에 옥구가 있죠. 옥구와 군산을 놓고 어느 곳이 더 컸던 곳인가. 익산과 함열과 또 익산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면들이 있죠. 각각의 면들을 보고 과거에는 어디가 더 컸던 곳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죠. 지금은 익산이 30만 도시가 아니라 20몇만으로 조금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전주에서 꽤 큰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경강변 작은 포구마을로 오랜 세월 붙박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이라면
옛 지도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또 익산시 홈페이지를 살펴보셔서 익산시의 역사를 한번 쭉 보시면 익산에 대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고장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익산 시내에는 없는 익산 시내에는 없는 익산 삼부잣집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지 그게 하멸에 있던가요? 여튼 익산의 평야지대들은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 때 나온 전주교 그리고 뒤에 보이는 건 초록바위인데요. 전주교 사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엽서예요. 지금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죠. 물론 다리부터 틀리죠. 지금의 새롭게 보강이 좀 많이 되었으니까 지금 것과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특히 많이 다르게 보이는 건 초록바위입니다. 뒤에 있는 언덕이 지금은 좀 더 많이 깎여 있지요. 예, 그리고 전주천의 수량도 과거에는 좀 많았는데 지금은 이거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요 근처에 가면 초록바위 앞쪽으로 보면 지금 동그랗게 되어 있는 천주교의 기념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모티브로 해서 작품을 나온 작품이 2021년도에 김근혜 작가가 쓴 청소년 소설 유령이 된 소년입니다. 어디에도 초록바위로 보이는 형체는 없었다. 자세히 보니 광장 안쪽으로 무대가 설치되었고 그 위에서 사물놀이패와 전통 악기 연주자들이 공연했다. 꽹과리 징북 장구 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다 빨아들였는지 아주 생생하게 들렸다. 저 산에 가본 적 있으세요? 당연하지. 저기가 성지 아니냐.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받아 순교한 곳. 엊그제 내가 물어봤던 초록바위가 저 산의 다른 이름이다. 전동성당도 시내마켓 때 윤지충 권상현이라는 신도가 참수당한 곳이다. 그런데 어제 갔던 곤지산도 성지다. 자, 요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지금 동그라미에 있는 천주교 기념물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된 작가가 이곳이 천주교 신자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구나, 순교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것을 배경으로 공간적 배경으로 해서 이 작품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유령이 된 소년의 또 다른 한 축은 학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이때 당시에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그 자기와 같은 또래의 아이를 만나게 되면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또 자신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또 학생들에게 권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감성뿐만 아니라 전주와 천주교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전주 분들도 또 전주에서 오래 사신 분들도 잘 모를 만한 곳입니다. 하지만 전주 옛 풍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금세 아실 수 있는 전주를 대표하는 옛 풍경을 대표하는 사진 중에 하나죠. 전주 한옥마을과 한옥마을 바로 옆에 그 벽화마을이 있죠. 벽화마을을 잇는 오목대와 이목대를 잇는 육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육교입니다.
지금은 기린로라고 해서 6차선 도로가 있죠. 그런데 1970년대 까지는 철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목대 육교와 철길 이 사진이고요. 이 풍경을 그대로 담아서 소설에 담은 게 양기자 선생의 소설, 단편소설 한계령입니다. 나는 전주 사람이었고 전주에서도 철길 동네 사람이었다. 주택가를 관통하며 지나가던 어린 시절의 그 철길은 몇 년 전에 시 외곽으로 옮겨지긴 하였지만, 자, 지금 현재 전주시청이 옛 전주역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도 철로연변의 풍경이 고스란히 내 마음에 남아있었다. 있기는커녕 틈만 나면 나는 철길 동네의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곤 했다. 멀리는 기린봉이 보이고 오목대까지 두 줄로 달려가던 레일 위로는 햇살이 눈부시게 반짝이며 미끄러지곤 했다. 먼지 앉은 잡초와 시궁창물로 채워져 있던 하천을 건너면 곧바로 나타나던 역의 젖한장. 하천은 역의 서쪽으로도 뻗어 있었고 그곳의 뚝방 동네는 홍등가여서 대낮에도 짙은 화장의 여인네들이 둑길을 서성이곤 했었다. 그래서 지금은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 있었던 것이 사라진 게 전주시청 뒤 기린로 뒤편에 선미촌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사라졌죠. 바로 홍등가를 이야기하는 곳인데요. 그리고 시궁창물로 채워져 있던 하천, 지금은 다 복개가 돼서 실제 전주천은 여러 가지로 흐릅니다. 삼천이 있고요, 전주천이 있고, 또 기린봉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천이 건산천이라고 해서 모래내로 흘러가는 게 있고, 또 전주시청으로 해서 전주중앙시장으로 해서 흘러나가는 노송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송천이 이 전주시청 옆에 흘러가던 그 물인데 역시 복개가 돼서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 길들이 만나는, 물길이 한데 만나는 곳이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그 부근이죠. 거기에 가면 커다란 굴이 있고 그 굴 속에서 물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건산천, 그리고 노송천 이런 물들이 합쳐져서 내려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 풍경들을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죠. 그런데 이 소설 한계령을 살펴보시면 전주의 옛 풍경들이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계령 역시 어미동 사람들처럼 양기자 선생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여서 그 뒤로도 1987년 첫 번째 작품이 발표된 이후에도 계속 이 작품이 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주의 옛 풍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양기자 선생이 전주역으로 나왔죠. 지금의 위치하고는 다 다릅니다. 예전에는 지금 한옥마을에 주차장, 커다랗게 주차장이 돼 있었죠. 거기가 전주 남중, 그리고 전주 여자 상업고등학교가 있었고, 전주 남중이 있기 또 전에는 전주 여자 고등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쭉 내려오는 곳에 홍지서림이 있었고요. 책방거리가 있었다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풍경들을 알면 옛 글들을 통해서, 지금은 옛 풍경들을 이런 글을 통해서 라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래내의 풍경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속에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병천 소설. 자, 이병천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완주군 용진면 시천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만 그 뒤로는 계속 전주에서 전주북중학교, 전주고등학교를 나오면서 계속 전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 소설가의 소설 모래내 모래톱을 보시면
1960년대 모래내의 풍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를 작은 모래내라고 하고 큰 모래내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 지금은 전주교도소가 평화동 끝에 있습니다만 1960년대만 하더라도 그곳에 옛 형무소가 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옛 형무소가 있던 풍경들, 또 모래내가 있었던, 강물이 흘렀던 풍경들이 어떤 간판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또는 다양한 형태의 흔적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짐버들 슈퍼라든지, 또는 모래내 뭐라든지, 그래서 지금은 도로 아래로 잠겨 있기 때문에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풍경들을 옛 소설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병천 소설가의 대표작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조선검 은명기입니다. 마지막 조선검 은명기는 세 권으로 된 소설인데요.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를 구하기 위한 그래서 마지막 항전을 했던 곳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작품 자체가 이 사진으로 보이는 곳은 대둔산입니다. 그리고 신문기사를 연결해 놓은 이 부분은 대둔산 어느 언덕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농민군들이 끝까지 생존하면서 마지막 전투를 벌인 곳이다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선권 은명기를 보시면 고사년의 대둔산을 찾아가는 혁명군들의 모습이 이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대둔산은 여기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송기숙 선생의 녹두장군에서도 대둔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문학작품 속에서도 간혹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다큐 형태의 신문기사 또 잡지기사에 마지막 동학농민혁명군들의 마지막 전투라고 하는 것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또 사진 자료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그걸 찾아보시면 그분들 찾아보시면서 동학농민혁명 마지막 끝까지 버텼던 그분들의 혼을 위로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는 안중근 봉동면에 가면 상장기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고산천부터 쭉 흘러내린 그 물줄기가 있고요. 이 강가에서는 해마다 씨름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곡 들꽃상여는 실제로 씨름 얘기이거나 당산제 얘기이거나 또는 완주군 봉동면의 이야기만 담겨 있는 건 아니고요. 극중 극의 일부입니다. 실제 이 이야기는 전주성 전투를 담고 있습니다. 들꽃상여는 완산전투라고 이야기하는 전주 입성 이후에 관군인 홍계훈 들과 함께 전투를 벌이는 그 동학농민군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이봉룡이라고 하는 소년 장사로 설정을 했고, 그 소년 장사 이봉룡이 봉동 씨름판에서 어떻게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극중 인형극 형태로 담아놓은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주민 1, 2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라도 함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소리내서 잠깐 멈춤 상태 해놓고 같이 읽어보시면, 소리내서 크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희곡은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읽는 것이 좋고요. 또 속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재미가 배가 되고요. 단순한 독자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배우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걸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자, 전북의 문학 성지들을 이야기할 때 전북의 문학관, 또 문학비, 배경지, 집필지 뭐 이런 곳들이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전라북도와 여러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춘향전도 이야기를 했었고, 흥부전도 이야기했고,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아까 매창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던 것 같고. 자,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전문학의 성지입니다.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은 남원, 또 정읍 등등을 들 수 있겠죠. 부안도 꽤 많은 고전문학 작품들을 생산해내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전라북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각의 지자체를 대표하는 고전문학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고창은 선운산가, 그리고 신재호와 판소리 사설. 신재호 선생은 판소리 사설을 채록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단순히 판소리 12바탕 중에 몇 바탕을 정리했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스스로 창작 판소리를 쓴 창작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재호 선생이 쓴 광대가도 그렇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창작 판소리의 작가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자, 군사는 최고운전, 최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원은 굉장히 많죠. 판소리 세계의 바탕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최척전과 홍도전의 배경지이기도 하고, 김치습의 만복사저포기의 배경지이고, 춘향전, 흥부전, 병강세전 이처럼 판소리 5바탕 중 3바탕의 바탕이 되고요. 또 오늘이 소서라고 하는 노래의 채록지이기도 합니다. 또 지리산가가 있고요. 동편제 판소리가 이것으로부터 태동이 됐죠. 그리고 남원과 진안은 사무당과 담락당 부부의 출생지이자 또는 거주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안은 허균의 홍길동전의 집필지입니다. 매창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은 곳이고요. 허생전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도둑이야기 있죠. 예, 그 이야기의 바탕이 된 곳이 또 바로 부안입니다. 순창은 어마어마한 작품을 낸 곳입니다. 설공찬전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판타지 소설이에요. 또 신경준 선생이 있고, 신경준 선생은 시책을 비롯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천재적인 책들을, 천재적인 면이 많이 드러나 보이는 다양한 책을 써서 냈습니다. 완주는 콩쥐팥쥐,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 의 고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산은 서동요가 있고요. 임실은 그렇지 뭐 이렇게 무릎을 탁 두드리실 텐데 오수의 개가 있습니다. 전주는 완판본과 한글 고전 소설이 있고요. 정읍은 상춘곡과 정읍사의 고장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북은 특히 판소리로 인해서 파생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전주는 그 판소리들이 활자화되면서 소설이 되었고, 그 소설은 전주에서 전주만의 글자체로, 또 전주만의 문체로 서울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글로 쓰여져서 서울의 언어가 아니라 전라도의 언어로 쓰여진, 그러니까 사투리가 들어간 소설로 쓰여져서 완판본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소설문학의 성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완판본과 한글 고전 소설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문학으로 건너와서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전라북도를 배경으로 한 이미 제가 본문으로 소개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것들을 포함해서 또 다르게 떠오르는 어떤 작품들,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김도수의 수필집 섬진강 진매밭의 사랑비는 임실 진매마을에 있었던 일들을 온통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준의 임진무쌍 황지는 완주군의 이치전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치전투, 웅치전투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치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호 동화작가의 꿈과 마음이 담긴 집 몽심제, 그리고 100년 동안 핀 꽃, 그리고 또 다른 소설들은 남원의 몽심제 고택, 또 광안루에 있는 춘향사당 등을 배경으로 한 동화입니다. 고 김여화 선생의 소설 운암강은 임실 운암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또 김용택 선생의 시집 섬진강은 섬진강 일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명 선생의 소설 섬진강 만월은 임실 성수면 일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희곡 작가죠. 노경식 선생의 봄꿈은 4.19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게 남원 출신 김주열 열사죠. 예, 그래서 같이 적어봤습니다. 박경리 선생의 토지는 경상도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토지 2권을 보면 그 소리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던 2번이나 나왔던 권삼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삼득이 어떻게 소리를 배웠고 또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 권삼득의 묘는 어디에 있고 거기에는 또 어떠한 특별함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누군가가 들려주는 이야기 형태로 해서 담겨 있습니다. 저금이 고향인 박성우 시인의 같은 한 잠이라고 하는 시집은 전주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한 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나온 시집이죠. 박일만의 시집 살을 잃었다는 장수 60령 연작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태원의 술 갑오농민전쟁은 고창 선운사, 또 서건 소설가의 시골무사 이성계는 남원 황산대첩비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의 소설 달궁은 남원 달궁계곡, 또 서철원의 소설, 또 송기숙의 소설, 그 전에 이야기를 나눴었지요. 그리고 송만규 화가의 수필집인 섬진강 들꽃에게 말을 걸다는 순창 구미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유수경의 동화 하늘 아래 첫 동네 밤티는 완주 동상면 밤티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밤티마을은 전라북도를 흐르는 4대 강 중에 대표적인 강이 전북에서 나서 전북에서 끝나는 강이 망경강입니다. 그래서 망경강의 발원지가 이 밤티마을인데 그곳을 배경으로 해서 쓴 동화가 하늘 아래 첫 동네 밤티입니다. 그리고 한내천에 돌아온 맹꽁이와 금개구리는 완주 삼내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삼내 문화예술촌이 되어버렸는데, 문화예술촌이 되기 전에 그곳에서 있었던 금개구리와 관련된 이야기, 일제강점기의 이야기입니다. 유영국 선생의 만월까지라고 하는 소설은 완주 구이면 일대를 주요 배경지로 하고 전라북도 곳곳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소설인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소설이기도 합니다. 윤미숙의 동화 소리공책의 비밀은 임실 필봉농악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윤영근 선생의 소설 동편제는 남원 송응록 박초월 생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윤은길 선생의 소설 기억 속의 들꽃은 김제 목천포 다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은길 선생의 소라다 가는 길, 또 완장, 또 이병천의 소설 저기저 까마귀 때는 완주 고향 마을인 완주 시천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가위는 구미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실제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무주구천동 어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품을 쓴 곳은 구미마을이고 작품 속에서 묘사된 자연산천은 구미마을 언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병초의 시집 밤비는 전주 황방산 근처의 사물과 자연과 언어를 담고 있습니다. 임영춘의 소설 갯들은 일제강점기 때의 쌀수탈, 또 근대문화 유산을 담고 있고요. 장은영의 동화 책 깎는 소녀는 전주 완판본, 또 장현우의 시집 귀농일기는 임실 신전마을, 또 정도상의 소설 실상사는 남원 실상사, 또 정동철의 시집 모롱지서라는 전주 서곡 일대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곡도 전주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있고, 최영 선생의 시집 다시 푸른 겨울은 전주 1987년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금방 생각난 것들만 이런 정도이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더 많은 작품들이 있겠죠. 그리고 개별 시 작품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창 선운사나 고창 동백꽃 하나만 하더라도 언뜻 생각나는 시인과 작품들이 50여 편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류들의 작품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국문학의 흔적 찾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전라북도는 어떠한 대표적인 문학 작품들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곧바로 문학관으로 들어갈까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좀 하고 문학관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들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여서 여러분들께 시간을 또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고, 또 문학관 이야기, 또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문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문학관과 더불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